여기 한 미군이 한국군의 겉모습을 보고 깔보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게 생긴 한국군이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라고? 저 한국인들을 봐.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볼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는 군사훈련 중에 엄청난 사고를 냈고 미군들이 아무도 손쓰지 못하고 있을 때 보인 한국인의 행동에 그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군이 대체 무슨 일을 경험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출신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탱크와 전투기 등 군사무기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있었던 저는 자연스레 군인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전투기 조종사보다 탱크 조종수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인이 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며 탱크를 직접 몰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엄청나게 힘든 훈련들을 견디던 중 저는 군사지표 하나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라고 평가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은 경제와 문화 수준만 뛰어날 뿐 군사력은 형편없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K-팝에는 남자들이 화장을 한 채로 이상한 춤을 추고 있고 한국 드라마의 한국 남배우들도 그다지 남성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여러 선진국들을 전부 제치고 군사력 6위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것입니다. 애초에 저는 군인으로서 많은 나라들의 파병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한국 군사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저없이 주한미군에 지원했죠. 그렇게 처음 가게 된 한국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한국은 수많은 고층 빌딩과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긴 했지만 역시나 사람들은 무척이나 약해 보였죠. 인정할게요.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매너 있고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뭔가 남자답지 않고 유약하다는 느낌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제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면서 본 한국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다들 안경을 끼고 있었고 체구가 그리 크지도 않았죠. 또한 미군에서는 피트니스 문화가 유행이라 여가 시간에는 무조건 헬스를 하곤 하는데 한국 군인들은 그저 축구나 다른 스포츠만을 즐기더군요. 솔직히 저는 남자는 무조건 큰 근육과 터프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이런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 조금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만난 게 바로 한국인 영수 아저씨였습니다. 제 아빠뻘이었던 영수 아저씨는 부대 내 남은 잔반을 수거해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전형적인 한국인처럼 인상도 좋고 성격도 참 좋았습니다. 아저씨는 매번 저희 보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먹을 것들을 챙겨주셨거든요. 그는 한국인, 미국인 가리지 않고 항상 베풀며 살았고 부대 내에서 평판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그러던 중 언제 한 번은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저씨는 30년 전에 자신도 탱크 조종수로 복무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탱크 조종수나 저격수, 비행기 조종사 등 아무리 희귀한 보직이라도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3초면 수십 명은 모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탱크 조종수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을까 싶은 비실비실해 보이는 한국인들이 탱크를 조종할 수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수 아저씨의 말을 그저 흘러들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훈련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실전과 다름없는 상황 속에 탱크를 몰게 되었고 엄청나게 긴장했어요. 그런데 제 사수는 그저 여유만만이더라고요. 제임스, 이건 그냥 훈련일 뿐이야. 탱크가 갑자기 터진다거나 북한군의 총알이 날아오기라도 하겠어? 왜 이리 긴장하는 거야? 제 사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쓸데없는 여유가 단점이었어요. 그는 탱크 정비에는 신경도 안 썼고 그냥 모든 일을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처리하는 전형적인 미군이었죠. 어쨌든 저희 부대는 훈련을 위해 부대를 벗어나 한국의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잘 진행됐고 사수의 말처럼 이건 훈련일 뿐이었고 긴장할 필요가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마무리하고 부대로 돌아오는데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심상치 않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폭발음은 아주 가까이서 들렸죠. 바로 제가 조종하는 탱크의 엔진과 전기 시스템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아마 정비 소홀과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 같았죠.
여유가 가득하던 사수는 폭발음을 듣자마자 탱크 밖으로 줄행랑을 쳐버렸고 저는 최대한 남아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파악했는데요. 그러나 역시나 경력이 짧은 애송이일 뿐이었던 저였기에 해결 방법을 몰라서 밖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오니 다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있더군요. 그 사이 화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탱크를 버리자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민가 근처였고 연료 시스템까지 불길이 닿는다면 탱크가 폭발하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됐거든요. 저는 죄 없는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부대 근처였기에 부대 내 소방부대를 부르던 한국의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던 두 쪽 다 거리가 애매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테죠. 또한 한밤중이라 출동 시간은 더욱 지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타는 탱크를 누가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아무도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렇게나 탱크 조종수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던 저조차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지 속으로 들어가기는 겁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는 상황이 이어지던 그때 어떤 중장년의 남성 한 명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낸 사고로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뒷일은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미쳤어요? 그 탱크는 곧 폭발할지 모르니 당장 물러서세요. 그러나 상대방 쪽은 묵묵부답이었고 이윽고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탱크는 전속력으로 어디론가로 향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황급히 탱크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5분을 달렸을까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근처에 저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저수지 경사가 너무나도 가팔라서 자칫 잘못 진입했다간 탱크가 수장될 수도 있었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터지는 것보다 그냥 수장시키는 게 낫겠지만 차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랐죠. 그리고 의문의 조종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이 난 탱크는 저수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때 조종수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확인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국인 영수 아저씨였거든요. 그리고 영수 아저씨가 나오니 주위에 있던 그의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탱크로 들어가서 이내 섬세한 조종 솜씨로 저수지의 턱을 여유 있게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길만 식힐 수 있도록 수심이 얕은 부분 쪽으로 탱크를 몰았죠. 이들의 놀라운 헌신 덕에 탱크에 붙은 불길은 점차 죽어갔는데요. 상황이 종료됨을 확인한 영수 아저씨는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 근처에 살아서 망정이지. 여기 현역 군인들이 한가득인데 전역한 지 30년 넘은 아저씨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게 말이 되나? 나는 그동안 조종하는 법을 다 까먹었는데 전역한 지 몇 년 안 된 내 아들놈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 맙소사, 영수 아저씨는 정말로 탱크 조종수 출신이었고 한국에는 이런 특별한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희들 중 겁이 나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일을 어떻게 그저 지나가던 한국 민간인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군사력 1위인 자랑스러운 미군으로서 엄청나게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자존심은 또다시 산산조각나게 되는데 불길이 진압되고 탱크를 저수지에서 꺼내려는데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경사가 너무 높기도 하고 자칫하면 저수지의 깊은 부분으로 탱크를 빠뜨릴 수 있기에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탱크 조종만 수십 년 한 베테랑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고개를 가로젓던 그때 영수 아저씨의 아들이 또 한 번 나섰습니다. 그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더니 이내 나오라고 손짓을 했는데요. 그의 표정은 제가 한국 군인들을 처음 봤을 때의 표정과 비슷하더군요. 그렇게 탱크 조종석에 올라탄 그는 몹시 여유롭게 저수지에서 탱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적인 모습에 모든 미군들이 박수치며 그에게 환호를 보냈죠. 어떻게 전역한 지 몇 년이나 지난 그것도 저희가 쓰는 탱크는 처음 다뤄본 사람이 이렇게나 능숙한 솜씨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순간 한국인들은 전부 천재인 건가 싶어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저희가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할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아저씨는 탱크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이걸 왜 방치해뒀냐고 화를 내셨거든요. 정비는 왜 이리 소홀하게 한 거고 이런 간단한 작업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다니
이러고도 군인이냐며 맹렬하게 호통을 치셨죠. 그야말로 갈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수 아저씨는 탱크 조종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탱크를 버려선 안 된다며 나 때는 허벅지에 불이 붙어도 참고 탱크를 몰았고 도망가는 놈은 죽을 때까지 맞았다며 한참이나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할 말이 없던 저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잠자코 듣고만 있어야만 했죠. 나 때는 미군만 쓰는 줄 알았더니 한국인들도 사용하고 있다니 아빠뻘의 외국인에게 나 때는을 들으니 뭔가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영수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자신의 아버지를 거들었는데 영수 아저씨와는 달리 그는 영어를 못해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의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보니 아마 저희가 못 알아듣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았죠. 소문에 의하면 저희 부대장은 미군의 자존심을 짓밟힌 이 사건을 엄청나게 부끄러워했고 영수 아저씨에게 포상금과 각종 혜택으로 보상할 테니 제발 이 사건을 함구해주면 안 되겠냐고 빌었다고 하는데요. 영수 아저씨는 남자답게 군대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냐며 어떠한 보상금도 받지 않고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날 이후로 저는 한국 군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이어 열렸던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 군인들은 첫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해리포터 같은 안경을 쓴 그들은 사격을 쐈다 하면 만발이었고 기동력 훈련, 포사격 등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미군을 압도했죠. 비실비실하게만 보였던 한국 군인들은 실전에 투입되니 엄청나게 재빨랐을 뿐더러 그야말로 악바리 근성을 보이며 한계를 넘어섰고 결국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군보다 압도적 열세평가를 받은 미군은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영수 아저씨처럼 엄청난 베테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한국인들의 믿기지 않는 모습이 뭔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군들은 헬스로 근육만 키웠지 실전에 돌입하면 한국인들을 도저히 못 당해내는 것을 직접 겪고 어쩌면 한국의 군사력이 유기인 것도 저평가 당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일로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한국인들처럼 강인한 내면과 정신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국인들처럼 우수한 군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충격을 받았던 미군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중국 깡패에게 협박과 장사방해를 당하고 있는 프랑스 셰프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딸이 데려온 한국인 한 명이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온 뒤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휴고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중국이 아니라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 음식이 중국인들에게 꽤나 잘 맞았는지 파리에 관광 온 중국인들이 제 레스토랑에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본토에서 프랑스 레스토랑을 열고 여러 대도시를 위주로 계속해서 체인점을 연다면 분명히 엄청난 매출을 올리리라 확신했기에 3년 전에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저는 이 같은 선택을 한 걸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일단 제게는 프랑스에서 봤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충분히 버거운 손님들이었기에 설마 이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사는 중국인들은 훨씬 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더군요. 이들은 레스토랑 내의 식기들을 훔쳐간다거나 뜬금없이 레스토랑에 와서는 날이 더운데 물 한 잔 달라며 주문도 안 한 채로 진상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럿이서 테이블 2개를 차지하고 음식은 1개만 시킨 뒤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가는 등 중국인들은 정말 최악이었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힘들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깡패들이 자릿세를 내라며 행패를 부렸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몸 전부를 문신으로 뒤덮고 위화감을 조성하더니 제가 이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자 음료 하나만을 주문한 채 모든 테이블을 점거했어요. 그리고 몇 명은 레스토랑 문 앞을 서성이며
손님들이 제 레스토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죠. 중국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경찰들은 무조건 중국인 편만 들었고, 애초에 중국 깡패들은 중국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지 저를 교묘하게 괴롭혔거든요. 저는 이들의 요구대로 자릿세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의 돈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제 레스토랑의 엄청난 매출을 보고는 점점 더 많은 자릿세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제게 순수익의 50%까지 요구하자 저는 화를 못 참고 그만 중국 깡패의 머리통을 후려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제 엄청난 실수였죠.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악인 놈들이었고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왔거든요. 이봐 요리사 양반, 당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베이징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당신 딸이 방학 때마다 당신을 보러 온다고 하더군.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면 당신 딸이 어떻게 될 것 같나? 중국에서는 사람 하나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들의 눈빛을 보니 정말 사람 몇 명쯤은 파묻어봤을 것 같았고 사랑하는 제 딸이 위험해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던 저는 딸에게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멜리, 이제 곧 방학이라고 했었니? 이번 방학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머물 수는 없겠니? 아빠가 요즘 바빠서 통 시간이 안 날 것 같네. 하지만 저는 딸의 대답을 듣고 무너지고 말았죠. 왜요, 아빠? 저희 학교는 오늘부터 방학이고 이미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에게 소개해줄 사람도 있으니 꼭 아빠를 봐야겠는걸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만 행동했던 아멜리였기에 저는 그녀가 제 말을 들을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중국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딸에게 알릴 수는 없었기에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야만 했죠. 시간이 지난 후 딸 아멜리는 어떤 동양인 남자 한 명과 레스토랑을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도 안 맞았어요. 저는 순수익의 50%를 요구하는 깡패들의 제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들은 제 레스토랑을 점거하고 있었거든요. 아멜리는 놀라서 이 사람들은 다 뭐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은 오랜만에 딸을 보는 좋은 날이라서 레스토랑을 빨리 닫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야 아멜리는 옆에 있던 동양인 남자를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은 제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한국인 승철 씨예요. 그는 한국인으로 현재 베이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내년에 제가 졸업하는 대로 결혼하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아시아 사람들은 전부 비슷하게 생겼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문화와 생활 양식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3년간의 경험 끝에 중국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예의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인 것을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녀석과 결혼하겠다는 말인가요? 저는 너무도 화가 나서 도저히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승철이라는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를 녀석을 쳐다도 안 봤죠. 하지만 승철은 이런 예의 없는 저보다도 훨씬 어른스럽더군요. 제 무례한 태도에 전혀 불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제게 말을 걸었거든요. 아버님, 중국에서 생활하시느라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중국 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노골적으로 중국인 편만 되니까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눈치가 무척이나 빠른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승철은 조금 전에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찰나의 모습만 보고도 무슨 상황인지 한눈에 파악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덥수룩한 머리에 안경까지 쓰고 덩치도 작은 이 한국놈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는 키는 꽤 컸지만 그것뿐이었거든요. 또한 아무리 변호사인 승철이라고 해도 중국에서는 그저 저와 똑같은 외국인일 뿐이고 중국 경찰들은 절대로 외국인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미 수차례 경험했던 터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됐네. 자네 일이나 신경 쓰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승철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지옥 같은 출근길을 나섰죠. 아멜리에게는 절대로 레스토랑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요. 중국 깡패 앞에서의 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그들은 아멜리의 목숨을 빼앗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거든요. 역시나 레스토랑 문을 열자마자 그 중국 깡패놈들은 테이블을 점령했고 저는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아멜리와 승철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나 아멜리는 제 말을 들을 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아멜리는 음료수 한 잔만을 시킨 채로 모든 테이블을 점령하고 있는 깡패들에게 왜 진상을 부리냐며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꼈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깡패는 아멜리 쪽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제가 나서려던 그때 승철이 먼저 나서더군요. 이봐, 중국인들은 원래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때리는 민족인 건가? 그렇다 해도 남의 여자를 때리는 건 못 참아주겠는데? 내가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겠으니 당장 밖으로 나와. 저는 기겁했습니다. 적어도 10수명은 돼 보이는 덩치들을 이 비실비실한 한국놈이 어떻게 상대한다는 건지 이러다 승철이 정말 죽을 것 같았죠. 하지만 승철은 너무나도 여유만만했어요. 승철은 아멜리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말한 뒤 여유롭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승철은 정말로 깡패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죠. 승철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깡패들의 육중한 몸에서 나오는 공격들을 잔발 스텝을 밟으면서 전부 피해버렸고 완벽한 거리제기를 통해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을 전부 흘려버렸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공격하는 쪽인 깡패들이 자신들의 거구의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쳐버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중국 경찰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깡패들은 놀라서 황급히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지친 상태였기도 하고 경찰차가 10대는 왔기에 전부 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외국인인 제가 경찰을 불렀을 땐 경찰차는커녕 몇 시간이 걸려 경찰 한 명만이 왔다가 금세 가버렸거든요. 도대체 누가 경찰을 불렀길래 이렇게나 많은 인력이 출동한 건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깡패들은 전부 잡혀버렸고 저는 나중에서야 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였던 승철은 중국의 법과 경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는 처음 레스토랑에 온 순간부터 이상한 냄새를 맡고 중국 깡패들의 얼굴 사진을 찍어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배 사진과 대조했고 이들 중 몇 명이 수배범인 걸 파악했다고 했죠. 그러나 중국 경찰은 엄청나게 부패했고 승철은 어쩔 수 없이 돈까지 찔러주며 이 수배범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는 경찰에게 돈을 주며 수사 요청하는 건 불법 추계도 못 끼고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례라고 하기에 이상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승철은 아멜리에게 동영상을 찍으라고 귓속말했고 그에게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는 중국 깡패들의 모습까지 증거로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더해 경찰들은 체포된 깡패들의 몸속에서 약물과 여러 흉기들을 발견했고 그대로 현행범으로 끌려갔으니 아마 승철을 집단으로 폭행한 영상까지 제출된다면 죄는 더욱 가중되겠죠. 물론 썩을 대로 썩어버린 중국 경찰은 깡패들이 저를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그저 함구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승철에게 어떻게 깡패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승철은 놀라운 말을 해주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태권도 아마추어 대회까지 나갔을 정도로 굉장한 태권도 실력자였고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며 부대 내 태권도 대회까지 전부 휩쓸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며 한국인 어르신들에게 태권도 자원봉사까지 해주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거리제기와 스텝에 엄청나게 능했고 그들의 움직임이 다 보여서 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승철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을 알기에 저는 승철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를 붙잡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중국 깡패들은 제 레스토랑 근처로는 얼씬도 안 했고 저는 평화롭게 레스토랑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답니다. 한국인 승철은 중국인과 비슷하기는커녕 저보다도 어른스러웠고 무척이나 예의 발랐기 때문이에요. 또한 승철은 돈이 없어서 중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사는 한국인들을 무료로 변호해주기도 하고 바쁠 텐데도 시간을 내서 한국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봉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니, 아멜리에게 승철은 너무나도 과분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승철의 인품에 완전히 반해버렸고 요즘에는 그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승철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 태권도 수업을 들으러 가곤 합니다. 관원비 대신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아직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는 용기 있는 한국인 노인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눠주곤 하죠. 태권도를 배울수록
그때 승철이 보여준 화려한 스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제 몸 하나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저와 제 가족을 완전히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딸과 승철의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승철이 반대한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밀어붙이고 말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예비사위 덕에 기적을 경험했던 프랑스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술자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한국인들 때문에 화가 난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내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종업원에게 다가갔고 이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술값을 서로 내려고 안달인 한국인들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대학생 요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시아 문화를 무척이나 선망해 왔는데요. 불교라는 종교와 불교 관련 건축물들 그리고 독특한 양식의 궁궐들은 아시아라는 곳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시아 국가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갔었고 제가 처음 선택했던 곳은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희 학교로 유학 오거나 교환학생을 온 일본인들은 무척이나 예의 발라 보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국가라면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간 일본에서 일본인들은 제게 호의적으로 대해줬죠. 일본인들은 공공장소에서도 조용히 하며 예의를 지켰고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일본인 학생들도 기본 매너를 지켜줘서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일본 학교의 궁궐 탐방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고 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남자 동아리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술잔을 내밀었고 고기 집게도 제 쪽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리둥절해 있자 다른 여자 동아리원이 남자 동아리원의 술잔을 채워줬고 직접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고기 집게를 넘겨줬죠. 저는 일본인들의 기이한 행동에 뭔가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 순간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독일 친구들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친구들은 일본의 여성 인권은 최악이라서 고기를 굽거나 테이블 세팅은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하고 술도 반드시 여자가 따르는 문화를 가졌다고 했었거든요. 설마 21세기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었지만 바로 일본이 그랬던 거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졌지만 일본에 온 이상 일본의 문화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산할 때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일본 남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술을 받아먹어 놓고는 계산은 칼같이 나누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칼같이 나누기엔 금액이 애매하게 나와서 큰돈 단위의 지폐밖에 없던 저는 양해를 구한 뒤 10엔을 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 정도 돈은 큰돈도 아니고 술자리 심부름 노동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았죠. 그렇게 모든 계산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다음날 동아리실에 가보니 모두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도통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서야 일본인들은 일엔까지 칼같이 나누는 문화를 가졌고 이들은 제가 10엔을 덜 지불해서 왕따를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할 때는 괜찮다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나중 가서 뒤통수를 치는 일본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더 어이없던 건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 건지 다른 일본인 친구들은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 다들 10엔, 100엔이라도 덜 내려고 머리를 굴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보내주겠다며 제게 계산을 시키고 제가 독촉 연락을 할 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나 돈 주는 것을 까먹은 척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일본인들의 이런 모순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그냥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극한의 이득주의자 같아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도 함께 먹은 음식값에 대해 칼같은 더치페이를 하지만 돈을 안 내기 위해 추한 꼼수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또한 조용하던 일본인들은 술만 마시면 그렇게나 고성방가를 해대거나 심지어 제 다리를 쓰다듬는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잦았는데요. 일본인들의 이런 변태적인 기질에
저는 학을 떼버렸고 한 학기만을 마치고 독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시아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저는 1년 동안 아시아는 정말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나 그간 한국 문화의 엄청난 인기로 많은 친구들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이들은 전부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최고였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나 일본에서 된통 당하고 온 저였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시아에 대한 동경이 남아 있었는지 친구들의 말을 들은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을 신청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한국에서 한국인들도 제게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더군요. 심지어 일본과는 달리 한국 대학교에는 제도적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들을 챙겨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놔서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경계심이 극에 달했던 저는 이번 교환학생은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자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저는 한식탐방 동아리라는 존재를 알아채고야 말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취미인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식탐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한국인 동아리원들은 저를 무척이나 환영해주면서 신입 동아리원 환영 파티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일본에서의 끔찍했던 경험이 떠올라 몸서리쳤고 그들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끈질겼어요. 이들은 한국에서는 폭행보다 더한 중범죄가 술을 빼는 거라면서 저를 어디론가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에 의심이 가긴 하더군요. 무뚝뚝하고 냉정한 성격인 독일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술 마실 사람이야 많은데 굳이 처음 보는 제게 이렇게까지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를 부려먹기 위해 데려가는 거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끌려간 술자리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식기와 물 등을 세팅했으며 일본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테이블을 세팅하고 고기를 구웠거든요. 또한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한국인들은 고기를 굽느라 고생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꺼이 차례를 넘겨받으며 돌아가면서 고기를 굽더라고요. 이렇게 배려심 깊고 따뜻한 한국인들을 보다 보니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변태적이고 겉과 속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저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볼일을 보고 나오니 그 많던 한국인들은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 있더군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점원이 다가와서 계산을 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걸 본 저는 한국인들이 계산도 안 하고 도망쳤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도 일본과 똑같은 나라였고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그렇게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지갑을 꺼내니 점원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왔어요. 계산은 이미 마무리됐고 저는 의자에 걸린 가방을 챙기라고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 소통에 오해가 생긴 모양이군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도 일본처럼 한 사람이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문화를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밖에는 모든 동아리원들이 저를 위해 기다려주고 있더군요. 저는 현금을 내밀며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아까 고깃집에서 적극적으로 고기를 굽던 최고 연장자 선배가 나서더군요. 요한나, 고깃집에서 나온 술값은 전부 내가 내기로 했어. 한국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술이나 밥을 사주는 문화가 있거든. 사실 우리 동아리에는 너처럼 서유럽에서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이런 한국의 문화를 부담스러워하고 계속 더치페이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네가 화장실을 간 틈을 노려 먼저 계산했지.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술값을 결제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독일에서는 아무리 선배더라도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문화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개인주의 문화를 공유하는 유럽 대부분이 그렇죠. 가족끼리면 몰라도 남에게 뭔가를 베풀어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처음 보는 문화를 겪고 놀라서 계속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깃값을 계산한 선배는 이 상황을 장난스럽게 넘어가더군요. 요한나, 자꾸 이러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걸로 이해할게. 네가 정 내게 미안하다면 너도 똑같이 후배들을 챙겨주면 되는 거야. 한국은 원래 그렇거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 가지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처음 본 사람을 위해 술값을 결제하는 특수한 경우가 딱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건 바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 가정이 무의미하게 저희는 1차 술자리가 끝나자마자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남자와는 달리 한국 남자들은 변태적인 행동을 하기는커녕 끝까지 여학생들과 후배들을 챙기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이것도 제겐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냉혈한 독일인들은 동료가 취하면 그냥 버려두고 집에 가버리거든요. 굳이 힘들게 남을 챙겨야 할 의무 따윈 없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여자들끼리 한번 모이자는 말에 따라 여자 동아리원들과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술자리에서는 여러 음식들을 포장해와 근처 공원에서 먹기로 했는데 저는 이때 한식의 엄청난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떡볶이와 닭발, 곱창은 정말 환상적으로 맛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술을 마실 때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인들의 안주 문화를 독일에 가져온다면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았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서야 자리를 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정산을 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 술자리에서도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 한국인 연장자 언니가 돈을 전부 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돈을 보태려던 저를 무력으로 제압한 뒤 떠나버렸어요. 그 후로도 저는 수많은 언니들과 오빠들에게 밥과 술을 얻어먹고 다녔는데요. 단체 모임에 가기만 하면 한국인들은 꼭 높은 직책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전부 지불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돈을 내려는 저를 제압하며 너도 후배들에게 똑같이 베풀면 된다 라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한국인들은 학생들조차 엄청나게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아마 시급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후배들에게 베푸는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서야 제게 술을 사줬던 언니와 오빠들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아껴서 베풀었거나 새벽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방학 전부를 투자해서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힘들게 번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후배들을 위한 마음에 열심히 번 돈을 기꺼이 내준 거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 헌신하는 건가 싶어 이해가 안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꿈만 같던 1년을 보내고 독일로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내가 선배니까, 연장자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와줄 구실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또 노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즉, 한국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반드시 대접해야 하는 문화를 가졌다기보다는 그저 한국인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만 명분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쪽이 억지로 구실을 만들어가며 타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내려올 수 있었던 걸 보면 한국인들 모두가 이런 착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본에서는 오히려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 모든 세팅과 정리를 해놓지만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 음료수 한 캔도 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이 정도로 불합리하지는 않지만 선배라고 해서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경우가 일절 없죠. 어떻게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한국인들은 선천적으로 정 많고 따뜻한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정을 느낀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스웨덴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망나니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버렸고 그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마저 뒤바꿔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공구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오스카르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싼 스웨덴에서는 무언가 고장이 났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절대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이 고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자가수리가 유행할 수밖에 없던 스웨덴의 특성 탓에 제 사업은 큰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 올리베르였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올리베르를 너무 귀하게만 키웠고 결국 아들은 경제관념도 없고 버릇도 아주 단단히 잘못 들어버렸거든요. 아들은 어차피 제 사업을 물려받을 건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며 공부도 안 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녀석답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몰랐죠. 그래서 매번 돈을 펑펑 써대기만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 말은 또 어찌나 안 듣던지 걸핏하면 예의 없이 대들기 일쑤였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밥 먹듯이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올리베르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망나니가 되어버렸고 그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대학교에 진학도 안 하고 매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돈이나 펑펑 쓰면서 다니길래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 있는 제 오랜 친구에게 맡기는 거였죠. 사실 제 오랜 친구 병철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구 사업의 공동 창업자였어요. 아니, 공동이라는 말을 감히 사용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의 공이 8할 이상이었죠. 병철은 매우 강인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그의 깍듯한 태도 덕분에 저희 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협력사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의 공구 사업이 한창 잘 나가게 되었을 무렵 병철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마땅히 장남인 자신이 돌봐드려야 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갖은 고생을 마치고 이제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는 돈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스웨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가 끈끈하고 효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병철이 한국으로 떠난 이후에도 저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지금 한국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병철이 카리스마 있게 직원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직접 봤던 저로서는 그가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구했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저는 올리베르에게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르쳐줄 생각이었고 병철에게 돈을 지불할 테니 올리베르에게 일도 시키고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병철은 한국에서는 친구끼리 이런 부탁은 당연한 거고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스웨덴에서는 친구끼리더라도 음식 하나 공유하지 않고 친구의 자식이더라도 식사조차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올리베르를 무료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고 한국식 예절 교육까지 시켜주겠다는 놀라운 말을 해왔어요. 스웨덴의 정서로는 도저히 한국인인 그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그에게 답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올리베르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올리베르, 한국에서 1년간 살다 오렴. 네가 지금 한국으로 가는 걸 거부한다면 아빠는 모든 사업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제부터 너에 대한 모든 용돈을 끊을 거야. 예상대로 올리베르의 반항은 거셌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고 그렇게 올리베르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몇 개월간 올리베르는 제 연락을 모두 무시했어요. 아마 자신을 뜬금없이 한국으로 보낸 저를 원망하는 모양이었고 한국 생활도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병철은 생각보다 훨씬 버릇없는 올리베르를 건설 현장에서도 가장 힘든 곳으로 배치했다고 했고 그렇게 아나무인이던 아들은 돈 벌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것을 이제야 알았는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한다고 전해줬거든요. 저는 몹시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올리베르를 위해서라도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올리베르가 떠난 지 1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올리베르는 제게 전화를 걸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서 조금 더 지내보려고요. 여기서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솔직히 저는 올리베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1년 동안 못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니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러나 병철은 제게 아들을 한번 믿고 기다려주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을 건넸고 저는 고민 끝에 올리베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동안 제 사업은 점점 쇠퇴해 갔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 저와 같은 직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고 이들과 비교했을 때
제 사업이 뚜렷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탓에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올리베르가 떠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 다음 주에 스웨덴으로 돌아갈게요. 그건 올리베르였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나볼 수 있다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답답한 감정도 있었어요. 4년 전 나름 성공한 사업가에서 이제는 몰락해버린 영세 사업가로 전락해버린 제 모습을 보고 철없는 아들이 실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아들의 용돈조차 챙겨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제 사업은 궁지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올리베르가 집에 돌아왔고 올리베르는 저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아들이 인사 올릴게요. 예의라는 게 하나도 없었던 올리베르는 이 어색한 말을 끝으로 제게 무릎을 굽히며 절을 했어요. 어른을 봐도 고개 한번 끄덕이는 법 없던 올리베르가 이렇게나 변해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했어요. 올리베르는 식사를 할 때도 인사부터 올렸고 연장자가 포크를 들 때까지는 절대로 먼저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용돈을 받아 쓰고 부족하면 제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던 올리베르는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벌어온 돈이라며 제게 꽤나 거금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도저히 가망 없는 망나니였던 올리베르가 이토록 완전히 변할 수 있던 건지 저는 한국에서 어엿한 남자가 되어 돌아온 올리베르에게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올리베르는 한국에서 병철에게 호된 가르침을 받고 예의와 효도에 대해 배웠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한국식 예절을 배운 이후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값진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었던 병철은 제게 또다시 선물을 준 모양이었죠. 그리고 올리베르는 저희 집에 보일러실에 들어가더니 보일러 상태가 엉망이라며 자신이 수리해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보일러공은 부르는 게 값이고 최소 300만 원은 줘야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한국에서 이런 고급 기술을 배워서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올리베르는 인력사무소장인 병철 탓에 한국에서 별 사소한 일까지 전부 경험해봤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부터 고된 농장일까지 해봤고 이곳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아저씨들에게도 예의에 대해서 호되게 교육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힘든 한국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올리베르는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보일러공 일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마치 친조카처럼 잘 대해주고 자신의 기술을 가감없이 알려주는 한국인 사수를 만나 열심히 일을 배워 숙련된 보일러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스웨덴에서 보일러공은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소득 직업이거든요. 그만큼 보일러공 기술을 배우기도 힘들고 기술자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잘 알려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인들은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인 아들에게 여러 교육을 시켜줄 수가 있는지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는 아빠로서 저는 엄청난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올리베르는 난생 처음 보는 허접해 보이는 빨간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몹시 조악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 빨간 장갑의 그립감은 엄청나게 우수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능숙하게 작업을 마친 뒤 더러워진 빨간 장갑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저는 그의 모습에 핀잔을 줬습니다. 올리베르,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장갑은 빨았으면 되는데 그냥 버리는 건 심각한 낭비란다. 그러자 올리베르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 장갑은 한국에서 200~3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대량 구매하면 그것보다도 더 저렴해지죠. 빨아서 쓰는 것보다 새 것 하나 꺼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니까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웠습니다. 저도 공구 사업을 하면서 코팅 장갑을 판매하곤 하는데 빨간 장갑보다 그립감이 약한 장갑도 4,000원은 받거든요. 한국산 빨간 장갑은 저렴하고도 좋은 제품은 없다는 제 신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혁신적인 장비였던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올리베르가 가져온 한국산 빨간 반코팅 장갑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건 땀 배출도 좋고 그립감도 최고였어요. 기존 코팅 장갑은 통풍이 안 돼서 손이 습기로 가득해지며 비싼 가격 탓에 아무리 더러워져도 닦아서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빨간 장갑은 저렴하면서도 기존 코팅 장갑의 완전한 상위 호환이었죠. 저는 이 한국산 빨간 반코팅 장갑을 공구 사업에 이용하면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이건 저렴하고도 성능도 완벽한 기적과도 같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자금을 모아서 이 빨간 장갑을 발주하고 홍보하는 데 썼고, 정확히 2달 뒤 매출은 몇 배나 폭증했어요. 이상하리만큼 저렴한 가격에 반신반의해서 구매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성능에 감탄하여 입소문을 내줬거든요. 선장들은 자신들의 선원들에게 빨간 장갑을 보급했고, 용접공이나 목수, 그리고 인건비 탓에 자가수리를 하는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비싼 코팅 장갑 대신 한국산 빨간 반코팅 장갑을 찾기 시작했죠. 또한 빨간 장갑과 기존에 있던 공구들과의 조합도 훌륭한지 공구 매출도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빨간 장갑은 그야말로 제 망해가던 사업을 완전히 다시 일으킨 거였습니다. 올리베르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저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아버지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그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아버지, 저 사실 한국에서 결혼할 여자를 만났어요.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워낙 안 좋으셔서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스웨덴에는 나중에 돌아올 것 같네요. 물론 스웨덴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는 게 훨씬 많은 돈을 받겠지만 전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실력 면에서는 한국 아저씨들을 따라올 자가 없거든요. 스웨덴 기술자들은 너무 이기적이라 실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노하우를 좀처럼 공유하려 하지 않죠. 하지만 실력도 인성도 최고인 한국인 기술자들은 기꺼이 제게 최고의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숙련된 보일러공이 되어서 나중에 최고가 돼서 다시 찾아올게요. 저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 돌아온 올리베르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꿈이 생긴 것을 안 이상 아들을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일을 하고 아들은 아들만의 일을 하며 멀리 있는 서로에게 응원을 보내주는 것도 충분할 테죠. 올리베르가 한국에서 어른이 될 수 있었듯이 언젠가는 올리베르의 자식들도 한국에서 더 양질의 가르침을 받고 신사가 되어 스웨덴으로 찾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덕분에 인생이 바뀐 스웨덴 부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인 남자친구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만 같던 그들은 수십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외국 여성은 한국인 남자친구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아흐드라고 합니다. 저는 왕족 출신으로 저희 가문의 부와 명예를 본 많은 사람들은 제가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젊었을 때의 저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여자였기에 결혼할 사람도 전부 부모님이 정해줬으며 뭔가를 배울 수도 없었죠. 저는 이런 정해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제 삶을 저주했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목숨을 걸고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바로 한국인 성호 씨였어요. 성호 씨는 80년대에 사우디의 주바일항으로 파견 온 한국인 건설 노동자로 저는 건설 사업을 시찰하러 온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무섭지도 않은지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눈길이 갔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전부 다 성호 씨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군요. 저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아빠를 따라 여러 현장에 돌아다녔는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설 현장들에서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툭하면 위험해서 못하겠다며 도망가고 감독관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전부 공구를 내팽개치고 농땡이를 피워대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완공하기로 약속한 날짜에서 6개월이나 더 지났는데도 현장은 아직 턱도 없는 경우도 많았고 그럼에도 이들 국가나 건설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해서 아빠의 처지가 곤란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열심히 일했고 오히려 감독관이 나서서 좀 쉬면서 일하라며 한국인 노동자들을 말릴 정도였어요. 아빠는 한국인들이 맡은 현장은 완공하기로 약속한 날짜보다 몇 개월은 빨리 끝난다며 한국인들의 성실함을 칭찬했는데요.
그러한 부지런한 한국인들 중에서도 성호 씨는 단연 돋보였어요. 그는 성실할 뿐만 아니라 키와 체격도 사우디 남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서 더욱 눈길이 갔죠. 부끄럽지만 저는 그에게 강한 끌림을 받았고 아빠에게 정말 인생을 건 제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 저도 이곳에서 감독관으로 일해볼래요. 대신 이 건설 현장이 마무리되면 아빠의 뜻대로 아빠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할게요. 아빠는 보수적인 사우디에서 여자가 일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노발대발하셨지만 제 강력한 고집에 결국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 아빠는 이 현장이 빠르게 완공될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길어봐야 1년이면 완공될 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려대던 저 때문에 왕족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셨던 아빠였기에 이건 아빠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1인 숙소에서 묵게 되었고 성호 씨와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성호 씨는 정말 재미없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떨결에 현장 최고 관리자가 되어버린 제가 성호 씨만을 위해 휴식 시간이나 간식을 내어주면 성호 씨는 늘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제가 지금 쉬게 되면 다른 동료들이 제 몫까지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들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은 통역을 해주면서도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아마 한국인 근로자들의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은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 듯 보였습니다. 물론 성호 씨의 매력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자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사우디 남자들과는 달리 학구열도 높고 참 성실했거든요. 성호 씨는 자신은 가난하게 자라서 사우디로 오기 전에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아랍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통역을 맡은 감독관만 고생했지만 저는 성호 씨의 그러한 순수함과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형편상 공부를 할 수 없던 그였지만 성호 씨는 엄청나게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스펀지처럼 아랍어를 흡수해 나갔는데요. 그가 아랍어에 점점 능통해질수록 저희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진지한 사이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말이 없고 재미없던 성호 씨였지만 저의 계속된 노력에 성호 씨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아주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숙소에서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사우디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가 불법이었기에 이건 적발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 종교와 법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거를 하면서도 성호 씨는 제게 많은 것을 알려줬는데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성호 씨는 집안일이라면 도 같았고 청소면 청소, 빨래면 빨래, 요리면 요리 등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제게 많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또한 권위적인 사우디 남자들과는 달리 성호 씨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줬고 여자도 할 수 있다며 제게 항상 힘을 북돋아줬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성호 씨와 함께하는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은 이제 슬슬 완공이 되어가던 차였고 이제 1개월도 안 남은 것 같았거든요. 성호 씨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제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아으드, 이럴 바엔 차라리 한국으로 가자. 한국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야. 급여 격차만 봐도 알 수 있어. 5년 전만 해도 사우디에서의 임금은 한국보다 4배나 더 많았는데 이제는 1.5배 수준밖에 안 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빠른 성장을 이어나갈 거고 내가 사우디에서 쌓은 경력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성호 씨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막상 가족들을 전부 버리고 한국으로 떠난다니 뭔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귀하게만 자랐던 저였기에 후진국인 한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도 들었죠. 또한 현실적으로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야속하게도 현장은 완공되었고 아마 제가 한국으로 도망가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의 순간에도 여전히 망설였고 결국 아빠가 저를 데리러 와버렸어요. 저는 똑부러지게 결정도 못해서 성호 씨에게 작별 인사도 못 건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좌절하는 성호 씨를 뒤로 한 채 저는 아빠 손에 이끌려
철창 없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용기가 없어서 성호 씨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그렇게 한 달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식사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몸이 약해져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저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결국 이건 입덧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다니 이건 사우디에서 사형감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아빠에게 사실대로 털어놨고 아빠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더니 진지한 제 표정을 보시고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저희는 몰래 미국의 산부인과를 찾았고 결국 임신이 맞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죠. 아빠는 오열을 하시더니 이내 참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으드, 너는 사우디로 돌아오면 무조건 사형일 거야. 그러니 사우디가 변화할 때까지 미국에 있으렴.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지내야 한단다. 그렇게 저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외딴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죠. 아빠가 보내주신 돈 덕분에 성호 씨와 저 사이에서 나온 아이샤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먹고 살만했지만 아이샤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살인적인 물가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국영기업에 몸담고 계신 아빠는 그 즈음에 발의된 왕족의 청렴 관련 법안과 외화 유출 금지 법안 등 때문에 도저히 제게 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호 씨의 응원과 그에게 배운 집안일을 떠올리며 가정부도 해봤고 건물 청소, 마트 캐셔 등 저는 아이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평생을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저였지만 미국에 온 뒤로 숱한 차별과 무시를 당했고 늘 지저분하고 해진 옷을 입어야 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아이샤는 속 썩이는 법 없이 잘 자라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작 1년 만에 아랍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성호 씨를 닮았는지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어요. 결국 그녀는 장학금을 받고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죠. 그렇게 아이샤가 승승장구할 무렵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사우디도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다며 이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도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수십 년 만에 가게 된 고향에서 저희는 눈물겨운 상봉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말까지 건네왔죠. 아으드, 사우디 관광청에서 80년대에 파견왔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한다더구나. 그때 너와 만났던 한국인 녀석이 왔을지도 모르니 한번 참석해보는 게 어떠니? 한국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우디도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그들을 기리는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호 씨를 곧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호 씨가 유일했고 성호 씨는 대표자 자격으로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거든요. 비록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그의 하나도 늙지 않은 얼굴을 본 저는 그가 성호 씨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죠. 성호 씨도 저를 발견했는지 연설을 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그 와중에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고려해서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걸로 보아 아직도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만난 성호 씨와 저는 부둥켜 안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호 씨는 사우디가 많이 변했다면서 눈물을 보였고 변화된 사우디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엔 한국을 보여줄 차례라며 함께 한국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같이 못 갔지만 이번에는 성호 씨의 손을 잡고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 첫 발을 딛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우디는 아직까지는 보여주기식 건물들이 많아서 인프라도 부족하고 살기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사우디에는 없는 편리한 인프라와 기술들이 즐비해 있고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더군요. 만약 제가 그때 한국에 갔으면 이런 한국의 엄청난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아쉬운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사우디와는 달리 자원이 하나도 없음에도 어떻게 이런 믿기지 않는 속도의 발전을 이뤄낸 것인지 한국인들이 존경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식당에서 환상적이었던 제육볶음과 갈비찜을 먹고 사우디에는 없는 예쁜 카페에 앉아서 성호 씨와 그간 못했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성호 씨는 한국으로 귀국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했는데 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쭉 혼자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는 사우디에서 배운 아랍어를 이용해서 미국에 점점 늘어나는 아랍계 사람들을 위해 한국의 할랄 과자나 할랄 음식 등을 수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알려준 아랍어로 사업까지 하고 있는 성호 씨를 보니 뭔가 뿌듯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가득한 환상적인 한국에서 2주일을 보낸 뒤 저는 성호 씨에게 딸 아이샤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호 씨와 아이샤는 서로 아는 사이인 듯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성호 씨는 아이샤가 다니는 회사와 협력을 맺고 식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아이샤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 동료들은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수십 년 경력의 성호 씨가 정말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성호 씨는 아이샤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고 심지어 한국과 미국은 엄청난 시차가 나기에 아이샤가 근무할 때 한국은 새벽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성호 씨는 항상 화상 채팅에 들어와서 친절한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샤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성호 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꼭 한번 보고 싶던 차였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어른 공경과 가족 중심의 사회라는 점에서 서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샤는 같은 회사의 동료와 결혼하게 되어 맞벌이 가정이 되었는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던 차였다며 저희 보고 함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의 사연을 들은 아이샤의 남편도 이를 흔쾌히 허락하며 성호 씨에게 깍듯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아이샤는 참 결혼을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했던 저희 가족이 드디어 만나다니 저는 요즘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아이샤의 아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삶도 너무 행복하지만 나중에 있을 한국에서의 삶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